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여자입니다. 항상 30대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다는 말이 맞네요. 제가 장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되어 가니 그 세월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얼른 돈 벌어서 장사 접고 50대부터 여행 다니자 했는데 말처럼 되지도 않았네요. 하루 종일 불 피우느라 고생인 우리 남편이나 주방일에 카운터까지 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제가 일을 마치고 마시는 한 잔 소주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애들 다 잘 커주고 있고 먹고 입고 잘 걱정 없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고 있는 중년의 여자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그분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으로 제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다고 할까요? 절에 모시고 1년 중 이맘때 찾아뵙는 게 다이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있답니다. 30여 년 전, 저와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모아 호기롭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중견 기업에 다니다가 희망 퇴직이다, 명예 퇴직이다, 인원 감축이다 하며 우수수 회사에서 밀려나는 선배들을 보며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장사를 해보자는 결론이 났거든요. 주변에 누구 하나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부터 퇴근 후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사에 대해 어깨너머로 배우긴 했지만 제대로 장사를 배운 적은 없었는데도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무슨 인연인지 남편에게 고기를 가르쳐 주신다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소개였죠. 비용도 안 받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신 저희가 장사를 하면 무조건 고기는 그 집에서 가져와 장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누님이 하시는 고깃집 주방에 들여보내 주셨고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어 자리를 탐색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예산은 퇴직금뿐이라 그걸 날리면 저희는 그대로 망한 것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저희가 가진 내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정하느라 얼마나 다녔는지. 진짜 이러다 우리 발바닥에 구멍 나겠어. 라는 말이 절로 날 정도였죠. 그러다 회사원들도 적당히 있고 공장 지역도 맞물린 자리에 원래도 고깃집이었던 점포가 저희 예상 비용에 맞춰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노후된 시설은 손을 좀 봐야 했지만 테이블과 의자만 바꾸는 것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기에 저희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중입니다. 라고 밖에 크게 써붙인 현수막을 걸고 그 안에서 남편과 저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를 새로 하고 그릇을 닦으며 장사를 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물론 어설픈 솜씨에 남편과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웃기도 많이 웃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없는 집 자식 둘이 만나 하나씩 하나씩 해내가는 재미를 느끼며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식도 낳지 말고 돈만 벌자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 원하는 걸 못하는 그 어린 마음을 남편과 저는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나마 부모님이 계셔서 풍요롭지 못했던 것이지 저만큼은 아니었는데 형제가 많은 탓인지 자식 욕심이 많진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죠.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9살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사촌 언니인 육촌 이모가 저를 데려가 정말 밥만 먹이며 키워주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줄곧 몸이 안 좋으셨다나 봐요. 저를 낳으면서 너무 고생을 해 몸이 아픈데 아빠는 엄마를 병원에 데려갈 형편이 못 되니 그저 참으라고밖에 못하셨답니다. 그러다 덜컥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언제 숨이 멎었는지도 모르게 주무시듯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빠 눈앞에 펼쳐진 건 죽은 아내와 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빠는 그때의 충격으로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술 마실 돈은 어디서 난 건지. 무기력하게 술에 취해 방바닥을 구르는 아빠를 보며 혀를 차던 주인집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올라가 밥을 먹이시며 정신 차려. 애엄마 그렇게 보냈으면 됐지.
애까지 굶겨 죽일 거야? 애 아빠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해? 라고 소리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 할머니의 그런 외침에도 아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매일 술을 마시고 울면서 엄마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탓을 하다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정신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울기도 하고 배가 고프다고 사정도 해봤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텅 빈 눈으로 보시다가 잠이 들어 버리셨습니다. 학교에 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그저 술 취한 아빠 곁에서 방치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저와 놀아주지도 않았고 2, 3일에 한 번씩 주인 할머니가 저를 데려다 밥을 주실 때가 유일하게 제가 보살핌을 받았던 날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없이 밥을 먹는 저를 보며 에휴, 어린 것이 부모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고생이라니. 차라리 고아원에 맡기던지 하지. 에휴, 그럼 제때 밥이나 먹을 거 아니야. 라고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고아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외로웠거든요. 거기 가면 저처럼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같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덕에 글씨를 읽을 줄 알았기에 소공녀, 소공자 같은 동화책을 읽어본 경험에 그런 생각을 했죠. 배고프고 외롭고 아빠마저 엄마처럼 떠날까봐 걱정이 되어 두렵기도 했기에 저는 누군가 저를 건전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주인 할머니라도 저를 데려다 키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 저의 바람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어려운 말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오고 갔지만 아마도 알코올로 인한 질환이었겠죠. 저에게 선이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 같은 아빠 안 만났으면 우리 선이 진짜 공주처럼 살았을 텐데 라며 잠이 들고는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 엄마의 기억 때문인지 이상함을 느낀 저는 주인 할머니께 달려가 아빠가 이상해요 라며 알렸지만 이미 늦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도 초라했지만 아빠의 장례식은 더 초라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려지지도 못했고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바로 화장을 해 근처 산에다 유해를 뿌렸거든요. 그 모든 절차는 주인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선이야, 할머니랑 같이 살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고문이 되더군요. 미국에 산다던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와 할머니께 미국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는 다시 눈치를 보는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얘는 어쩌고 내가 미국에 가니? 너희끼리 잘 지냈잖아. 라며 화를 내셨지만 아드님이 엄마 손자랑 손녀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남의 손에 맡겨요.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저희 가게도 넓히고 엄마가 애들 좀 봐주세요. 그래야 애들 엄마도 마음 편하게 나와서 일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남의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라고 하자 저에게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밤에 저를 곁에서 재우시면서 할머니 아들은 미국에서 안 온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살자. 하시던 말소리가 생생한데 그렇게 됐으니 미안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탓이 아니니까요. 저를 두고 아파서 죽고 술 먹고 죽은 저희 부모님 탓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랬는데도 할머니는 제게 미안하셨는지 저를 맡길 곳을 찾아주고 미국에 가시겠다며 백방으로 알아보셨습니다. 저와 아빠가 살던 지하방에도 몇 번을 드나드시며 친척들 연락처를 찾아내셨죠. 그러다 저의 육촌 이모와 연락이 닿았고 멀지 않은 곳에 사신다며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셔서 저는 이모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며 저는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던 울음을 저는 그때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시면서 아가, 선이야, 가서 말 잘 듣고 잘 지내라. 알았지? 라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방 보증금이 좀 남았는지 그 돈을 이모에게 주시면서 잘 부탁해요. 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이모는 엄마랑 묘하게 닮은 듯 닮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진 않았습니다. 너도 참 팔자가. 나도 사는 게 어려워서 뭘 해주지는 못해. 대신에 학교는 보내줄게. 너 9살이더라. 근데 학교를 여태 안 갔어? 너희 아빠도 참. 그러게 그런 인간이랑 만나지도 말라고 했는데 영숙이 이 계집애는 말 안 듣더니 라며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너희 엄마랑 나 서울 올 때부터 같이 와서 너희 아빠랑 만나기 전까지 같이 살았어. 그러다 너 임신하고 아기 낳으면 식 올린다고 하더니 너 낳고 얼마 안 돼서 소식이 끊기고 죽었다고 연락 왔더라. 병원도 한 번 못 가고 죽었다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내가 너희 아빠 멱살 잡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하긴 너는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더라. 마누라 그렇게 보냈으니 자식이라도 챙겨야지. 약해 빠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독하지가 못해 너희 아빠는. 이라는 말로 이모는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같이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엄마나 아빠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으셨거든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게 다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모부는 저를 힐끗 보시고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모는 그런 이모부 쪽에 주먹질을 하셨죠. 그러더니 여기 얘들이 이모 아들이랑 딸이야. 아들은 성훈이고 딸은 성미. 성훈이는 1학년이고 성미는 7살인데 선이가 제일 누나니까 잘 봐줘. 알았지? 학교는 성훈이랑 같이 다니면 되고 성미는 이모랑 있다가 너희 학교에서 오면 이모는 일 가면 되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을 둘러보고 저는 처음에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이모네 집도 제가 살던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부는 제가 다 커서 자취를 하려 나올 때까지도 저와 눈을 잘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모는 그런 이모부의 눈치를 보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게 말도 걸어주시고 이것저것 일러 동생들을 보살피게 하시고는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채비를 하고 계셨다가 일을 가셨기에 남은 집안일은 저의 차지이기도 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은 하지 않는 일을 제가 하면서도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소공녀의 주인공처럼 당연히 일을 하며 신세를 갚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면 제게도 돈이 많은 후원자가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있었는지 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글자도 엄마가 어디서 났는지 내민 동화책을 따라 읽으며 떼면서 글 읽는 것도 좋아했고요.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공책이며 남는 책들을 챙겨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들을 가지고 집에 가는 날이면 이모부가 괜히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얻어먹고 사는 애도 저렇게 선물을 받아오는데 너희는 뭐하냐? 라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기에 자랑도 못해보고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진학한 여상에서 저를 잘 본 선생님 한 분이 서류를 잘 써주셨고 그 바람에 꽤 괜찮은 회사에 격리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 취직을 하고는 3년 동안은 적금과 차비, 제 용돈을 제외한 모든 월급을 이모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동생들과 차별 없이 키워주신 것에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3년 만기로 들어놓았던 적금이 만기가 되는 날, 저는 회사 근처 작은 방을 계약하고 이모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3년간 드린 월급은 그 보답이에요. 성훈이랑 성미랑 차별 없이 해주신 것도 이모 형편에 어려웠던 것 알아요. 라고 인사를 하고는 짐을 싸 이모네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작은 방에 이사 가고는 매일이 재밌었습니다. 옆방에 같은 회사를 다니는 언니가 있어 그 방을 계약한 것이었기에 거의 같이 밥 먹고 수다를 떨며 놀다가 잠이 들고는 했거든요. 하루는 제 방에서 하루는 언니 방에서 잘 정도로 붙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 언니 남동생이 군대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해 같이 살게 되었다며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남동생이 저의 남편이 되었죠. 언니와 저 남동생까지 같이 놀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언니가 시집을 가서도 남동생과 저는 그 작은 방에서 오고 가며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다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며 지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방세도 아낄 겸 결혼하자. 우리 부모님께 인사 가서 동네에서 잔치나 하고 예복 입고 사진이나 찍고 결혼식 대신 하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그저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는 결혼해도 아이는 좀 생각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나도 형제가 많아서 애라면 질색이야. 보기엔 예쁜데 기를 자신이 없지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날까도 싶었고 언니만큼이나 저와 말이 잘 통해 웃을거리가 많았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시골에 가 한복을 입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관에 걸린 드레스를 입고 남편은 입던 양복 중에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는 기념사진을 찍었죠. 어머님이 내가 며느리들마다 해주는 거다 라며 끼워주신 쌍가락지가 결혼반지 대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손가락이 답답해 반지는 끼지도 않는다며 구두나 한 켤레 사자고 해 구두만 샀고요. 나중에 떡을 돌리며 간소하게 식을 올렸다고 제가 일하는 부서와 남편 일하는 부서에만 알렸고요. 뒤늦게 축의금이라며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는 사양하고 마음만 받겠다 했죠. 괜히 요란스럽고 싶지 않아서요. 그 당시 분위기로는 사내 부부는 한 사람만 남고 그만두기도 했는데 각자 부서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다행히도 회사에는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지내던 작은 방을 합쳐 조금은 더 넓은 방 2칸을 쓸 수 있는 집을 얻어 신혼집으로 썼습니다. 형님이 된 언니는 야, 너희 둘이 이렇게 같이 사니까 이상하다. 내가 내일부터 와야겠어? 라며 농담을 할 정도로 저희 부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나이가 동갑이라 그런가 더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다 30이 간 넘어 장사를 하게 되니 아이 생각은 더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재료 손질에 반찬 만드는 일을 마치면 시작된 장사는 매출이 좋은 날도 좋지 않은 날도 바쁘게 돌아갔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배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는데 혹시 맨스는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묻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머리를 쾅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세어보니 3달을 안 했더라고요. 서둘러 산부인과를 가보고서야 제가 임신인 걸 알게 되었죠.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죠.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믿기지 않았지만 남편은 싱글벙글이더군요. 이왕이면 아들, 딸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그런 남편에게 지금 웃음이 나? 나 애 낳고 있으면 장사는? 이제 막 단골 잡아서 메뉴 개발하고 있는데 나 없이 장사할 수 있어? 라고 물으니 누나 있잖아. 전부터 가게 나와서 일하고 싶다 했잖아. 당신은 애 좀 키우고 다시 나오면 되지. 몸도 무거워지기 전에 누나한테 가르쳐 주고. 요즘 매형 회사 힘들다고 월급 안 나온대. 누나네 애들은 매형 어머니가 보신다고 하셨다고 전부터 부르라고 했었어. 라며 그저 웃더라고요. 애들 싫다고 했던 사람 맞나 싶게요. 형님네 애들은 그때 벌써 10살이 넘을 때라 할머니가 봐주셔도 되기는 했습니다. 진짜 쌍둥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제가 문제였죠. 그러다 덜컥 엄마처럼 아프거나 아빠처럼 포기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도 없으면서 매일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죠. 제발 제가 건강하고 좋은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뱃속의 아이들이 느껴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엄마의 잠이 든 마지막 모습과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꿈에 나오기도 했죠. 그러다 불안은 어느 순간 지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엄마 아빠도 저렇게 살아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 줄도 몰랐는데 제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이모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을 찍고 그래도 길러주신 분들이니 인사나 하자 싶어 연락하고 찾아뵌 후로는 처음이었죠. 이모, 저 선이에요.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이니? 아,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라는 말투에는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곧 뭐 한다고 전화를 해? 돈 필요하다 그러지? 그만했으면 됐다 해라. 걔도 참 낯도 좋아. 라는 이모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자 이모가 선이야,
나중에 통화하자 라면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말이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한 건데 그렇게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뻐근하니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나려는 순간 뱃속에서 두 아이가 어찌나 움직이던지 배가 아파 주저앉아 배를 잡고 있다 보니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요 녀석들 엄마 울지 말라고 벌써부터 이러는 거야? 효자네 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때 자식은 이래서 낳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몸짓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서 그렇게 귀하게 기르나 보다 싶더라고요. 저도 막상 돌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기도 했고요. 그 매정한 이모부도 친자식인 동생들에게 더 애틋하셨으니까요. 형님은 가게 일을 도우시면서도 저를 배려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월급은 다른 일하는 아주머니들보다 적게 가져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도 양심이 있지. 너희 장사 시작할 때 그렇게 뜯어말려 놓고 이제 와서 덕볼 순 없지.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7남매들 중 남편과 제일 사이가 좋은 형제였고 저와 결혼할 때도 형님이 먼저 시댁 식구들에게 저에 대해 좋게 말을 해주셔 모두가 호의적이셨거든요. 그렇게 저희에게 항상 베풀기만 하시는 형님께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싶었는데 안 받으신다니 남편이나 저나 난감할 정도였습니다. 진짜 형님이 해주시는 일이 많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포장해 아이들 먹이시라고 챙기기도 하고 치매부 담뱃값이라도 드리라며 봉투를 넣기도 하고 사돈어른 선물을 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남편이야 누나 더 챙기니 좋아했고 저는 원체 형님을 좋아하고 잘 지내니 챙길 수밖에 없었고요. 친정이 없는 제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언니이기도 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장사는 꾸준히 잘 되었고 단골들도 생겼습니다. 점심때는 고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한식 뷔페처럼 반찬을 드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기도 했기에 점심때 오셨던 손님이 저녁때 고기 먹으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전수받은 보리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는 마무리 후식으로 지금도 많이 찾으십니다. 된장 만드는데 손이 좀 가기에 점심에 내놓지는 못하고 저녁 장사 때만 팔고는 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진짜 애 볼래? 일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일한다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아등바등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장사는 더 잘 됐고 가게를 넓히고 싶다던 남편의 바람대로 옆 점포까지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없어서 장사가 더 잘 되나 봐. 나 계속 쉴까? 라고 묻는 제게 무슨 소리야. 누나랑 나랑 지금 겨우 버티는데 얼른 저놈들 유치원 보내고 당신 나와야 해. 안 그럼 진짜 누나랑 나랑 장사 접을 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나간다고 해도 저녁 장사 때까지 생각을 하면 제가 가게 일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식하는 팀이라도 있는 날에는 12시가 되어서 마치는 날도 있었기에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가게 위층에 있는 집이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군요. 일이 되려면 이렇게도 풀린다며 저희는 안도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운이 좋은가 보다 싶어 좋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가 가게를 하던 건물이 1층은 상가들이고 3, 4, 5층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중 5층은 건물주가 사셨고 3층은 작은 방들이 6개 정도 있고 4층이 두 집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때 마침 두 집 다 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네도 이사를 하고 저희도 하기로 했죠. 형님네는 시어머님이 비우신 집과 형님이 사시던 집값을 합쳐 이사하셨고 저희는 벌어놓은 돈을 합쳐 겨우 맞추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이들과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돈어른이 저희 아이들까지 밥도 먹여주시고 봐주셔서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한 달에 얼마씩 용돈 하시라고 돈을 드렸습니다. 아유, 저희 애들 보면서 같이 보는 건데요. 나는 하는 것도 없어요. 지들끼리 놀아요. 이러면 내가 미안한데 하시며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면목이 없죠. 얼마나 감사한데요. 반찬은 저도 부지런히 할게요. 그냥 봐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하면서 겨우겨우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애들도 봐주셨을 텐데 하면서요. 남편의 바람대로 남녀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뻤습니다. 유치원 원복을 입고 유치원에 가는 뒷모습을 볼 때면 너무 예뻐서 웃음이 날 정도로요. 지나는 어른들이 다들 예쁘다고 칭찬할 정도로 예뻤죠. 눈에 담고 담아도 자라는 게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놈들 생각하면서 견딘다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깃집에서 빌딩 산 아빠가 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한 건물에 집도 있고 가게도 있어 보니 너무 좋다면서 언제부턴가 꿈이 건물주더라고요. 그렇게 부푼 꿈을 키우며 매일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들은 자랐고 저희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긴 하더군요. 그래서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매일을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사돈어른께 저녁 반찬을 해 전달해드리고 내려왔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구석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워낙 조심히 들어와 앉으셔서 그런지 안에서 못 본 것 같아 제가 다가가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니 저기 된장찌개 하나 줄래요? 하시는 겁니다. 고기를 주문하셔야 나가는 메뉴이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차림새가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셔서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여 반찬과 밥을 가득 담아 나갔습니다. 상을 차려드리면서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라며 드렸더니 아이고 여기 인심이 좋네. 부자 되겠어요. 라며 밝게 웃으시는데 이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연세가 한 80은 되어 보이는데 옷차림은 허름한 데다가 허겁지겁 드시는 게 아무래도 하루 종일 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나 괜히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아 서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마음을 진정을 하고는 다시 나와 저녁 장사 준비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식사가 모자른 것 같으면 더 드리려고요. 반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계신 할아버지께 가서 밥이랑 반찬이랑 좀 더 드려요? 너무 맛나게 드셔서 막 더 드리고 싶네. 라며 말을 붙였더니 아유, 너무 배불러요. 음식이 맛있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팔면 손해 아니야? 라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와서 많이 팔아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남죠.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네, 매일 올게요. 너무 잘 먹었어. 라며 돈을 내미시는데 차마 그 돈을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계속 울컥거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게 처음 오셨으니까 오늘만 돈 안 받을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돈을 못 받겠어요. 라고 하자.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또 못 오지. 이렇게 잘 먹고 그냥 가면 강도야. 라며 기어코 돈을 내시더라고요. 3,000원을 서로 밀어대며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결국 할아버지는 카운터에 돈을 던지듯 하고는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자주 들리셨습니다. 오시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김치나 밑반찬 같은 것들을 챙겨드리기도 하고 고기도 좀 구워 놓았다가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으시겠다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다음부터 된장찌개 안 팔아요? 라며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이 받으시더니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시며 우리 애들이 좋아해 하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있나 싶어 자제분들이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응, 우리 손자랑 손녀. 오빠가 7살이고 동생이 5살인데 내가 늦게 자식을 봤더니 요놈이 날 닮아 늦게 결혼하더라고. 그러다가 두 내외가 3년 전에 뺑소니를 당해서 먼저 가고 손주들은 내가 데려왔거든. 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이고 할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네. 애들은 우리 애들보다 어리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드님을 진짜 늦게 보셨나 봐요. 라고 물으니 나? 많아 보이지?
칠순 지난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아들을 30 중반에 낳았는데 아들놈도 40 다 되어서 낳더라고. 라며 웃으시는데 주름진 얼굴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사셨을지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오시는 시간도 4시에서 5시 사이였는데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 놓고 일하시다가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아이들 먹일 장 보기 전 드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처음 온 날도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3,000원 있더라고. 요 앞에 김밥집이 문을 닫아서 영락없이 굽나 보다 싶었는데 이 집 된장찌개가 보인 거야. 얼마나 다행이던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나는 그때 딱 한 끼 먹거든. 애들은 지역 센터에서 데리고 와 간식 먹이고 저녁 먹이면 남는 돈이 3,000원이더라고. 근데 요즘은 반찬을 싸주니까 돈이 좀 남아. 고마워 하시더니 제게 캔커피를 내미셨습니다. 제가 받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보고만 있자 이런 거 안 먹어? 아휴 내가 뭘 고를 줄 알아야지 라면서 머쓱해 하시기에 아니요 너무 감동받아서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음식 팔아주면 고마운 건데 뭘 이런 걸 주세요. 너무 잘 마실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제야 웃으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진짜 아빠를 다시 만나기라도 한 듯 마음속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오세요. 우리 반찬 매일 바뀌잖아요. 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해요. 내가 동네에 소문 다 내고 다녀. 여기 솜씨 좋다고. 가서 고기 좀 사 먹으라고. 나는 못 사 먹어도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내가 이가 없어서 다른 음식점에 가면 먹기가 힘든데 여기 와서 먹으면 속이 편해. 정말 너무 잘해. 라며 잔뜩 칭찬을 하시더니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정말 매일 오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고 계시면 제가 곁에다 슥 싸드릴 음식을 놓고 할아버지는 음식값을 올려두시고는 손인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저와 할아버지를 본 남편은 당신이 이제 편하신가 봐. 표정도 편해지셨어.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형님은 우리 엄마가 옳게 보고 마음이 너무 좋아 보여서 좋다고 하시더니 진짜네? 라며 웃으시고요. 저는 그저 아빠 생각에 못해드린 게 많으니 그저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베푸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와의 만남에서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할아버지와 나누는 것을 통해 어린 날의 제 상처들이 딱지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엄마에 대한 딱지는 사돈어른 덕에 떨어지고 있었다면 아빠에 대한 상처는 할아버지를 통해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걱정이 되어 가게 앞까지 나가 골목들을 보면서 기다렸죠. 소위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는 말처럼요.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사오기로 한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일 때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골목 끝에서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가 보이면 그제야 마음이 놓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5시가 넘도록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아 이상하다 싶어 3, 4번을 가게 앞을 나와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리를 절면서 오고 계시더라고요. 달려가 부축을 해드리며 어머, 다리가 왜 이래? 병원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자 일하다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줘서 약도 받아왔어. 라며 약 봉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쩐지 너무 안 오셔서 걱정했잖아요. 세상에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웃는 저를 보시며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애들 말고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네. 라면서 색시 혹시나 내가 3일 정도 안 나타나거든 우리 집에 좀 와줄래? 내가 우리 집 주소 적어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그런 말 마세요. 오래오래 매일 오세요. 라고 답을 하며 피하려고 하자.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버틸지도 모르겠어. 내가 안 나타나도 알아보는 사람은 세댁밖에 없어서 그래. 라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쭈르륵 쏟아지더라고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아이 참 할아버지 괜한 소리에서 나 울려요. 얼른 앉으셔요. 배고프시겠네. 라고 하고는 자리에 앉혀드리고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셨는지. 원래는 밥을 찌개에 말아 한참 기다렸다가 드시는데 그날은 얼른 드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돈을 놓고 약속하는 거야 라면서 가셨습니다. 다리를 쩔뚝이시며 가시는데 가게에 손님이 밀려들어 따라가 보지 못한 채 보내드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상을 치우려 가보니 돈과 함께 정말로 메모지에 집 주소 하나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괜히 또 코끝이 따끔해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던 것처럼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달래주시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매일 오셨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흘러갔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오시는 겁니다. 하루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가게 문을 몇 번을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자 이건 정말 무슨 사단이 났다 싶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있는 집 주소를 들고 아침 일찍 가게는 남편과 형님께 부탁을 하고 할아버지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가까워져 올수록 할아버지가 그저 다리가 불편해 못 나오신 거라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가져가는 반찬에 식사 뚝딱 하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 생각하면서요. 할아버지가 적어주신 주소에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감당이 안 되더군요. 그저 무사히만 계시기를 바랐습니다. 골목으로 나 있는 그 작은 샤시 문을 두드리며 할아버지, 저 고깃집이에요. 계세요? 라고 부르자 어린 여자아이가 문을 열고는 누구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아버지 계시니?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인데 할아버지 식사를 이라며 말을 하는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세요. 주무셨는데 안 일어나세요. 라는 겁니다. 얼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께 가까이 갔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일단 119에 전화를 하고 아이들에게 옷을 챙겨 입히며 아줌마 하는 말 잘 들어.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신 것 같아. 그 전에 아줌마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줌마 말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제 눈에서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는데 어린 시절의 저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119가 오고 경찰이 오고 할아버지의 수습은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는 저희 아빠와 같이 치러졌습니다. 다른 건 제가 절에 위패를 모시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기일과 절 이름을 적어주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야. 기억해야 해. 알았지? 라고 했다는 거죠.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보육원으로 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동생 아이 같은 경우 어리기에 해외 입양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10살이라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지났어도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 많은 시기라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수시로 눈물이 나고 아이들의 눈빛이 눈에 밟히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본 남편과 형님은 결국 아이들 데리고 오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살래? 할아버지가 그래서 부탁하셨나 봐.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귀가 번쩍하더니 아이들을 데려간 동사무소 직원분께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아이들 둘 다 데려오고 싶다고요. 대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위탁보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모께 감사하는 점도 그 점이었거든요. 입양 안 하시고 저희 엄마 아빠 딸로 남게 해준 거. 서운하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딸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점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 나중에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찾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처음 만나 그 남매를 보고는 낯설어 하기는 했지만 이내 잘 지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짝을 지어 놀기도 하고요. 형님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을 곁에서 관리 감독해주더군요. 사돈 어른은 힘드실 텐데도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펴내지 않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격정의 사춘기 시절에는 내가 미쳤지 싶었지만 아이들이 엄마 하고 달려오면 어느새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할아버지네 아이들은 어느 순간 호칭을 헷갈려 하기에 그냥 편하게 다 엄마라고 해 라고 했더니 그때부턴 엄마 아빠라 부르더군요. 남편은 내가 자식이 넷이나 되다니 라며 웃으면서도 내 아이 모두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며 더 열심히 보살피고 다독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악역은 항상 저였죠. 때론 웃고 때론 으르렁거리며 부대끼며 자란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장사를 물려받겠다고 하고 있고 딸들은 둘이서 무슨 샵을 한다며 기술을 배운답니다.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보니 우리 자식이 맞다는 남편과 형님의 말에 그냥 웃습니다. 올해도 아이들 손잡고 절에 가 할아버지 기일을 지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또 눈물을 보이겠지만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셨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겠나요? 제 곁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쩍 생각이 나는 올해입니다. 곧 각자 짝을 만나 떠날 테지만 또 그 삶 안에서도 저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습니다. 아이 질색하던 여자가 내 아이와 살게 되었다니. 남편과 요즘 그 이야기를 하며 웃는데 정작 아이들을 연애는 시큰둥하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